네,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유병원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유병원이가 2편에서 제가 막판에 말씀드렸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1900여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탕감받으니까 빚이 1900억 원이 사라지니까 1900억 원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병원이 한 짓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2016년 비극적으로 일어난 세월호를 사들인 것. 또 하나가 자기가 원래 소유주였다가 IMF 때 부도나서 자기 손을 떠나버린 세모그룹을 다시 사들이는 거. 1900억 원이 없던 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373억을 들여서 유병원이는 자산 규모가 5,600억 원에 달하는 세모를 다시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유병원이가 이제 막 해상황 장보고 비스무리하게 실상은 아니지만 행세를 할 때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큰 특혜를 받았고 변호사 문재인에게서도 큰 도움을 받았던 유병원은 이제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향해서 째깍째깍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인원을 과다하게 싣고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는 하루하루가 모험처럼 이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험이었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근무했던 그 법무법인 부산은 참 특이한 현상을 겪게 돼요. 변호사 3명이었는데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법위를 떠나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법무법인을 지켜야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정재성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3명이 있어도 돈을 벌까 말까 한데 한 번은 대통령, 한 번은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비우니까 그 로펌은 당연히 수입이 급감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정재성 변호사 한 명뿐인 법무법인 부산은 서울의 쟁쟁한 로펌들을 제치고 랭킹 2위의 수익을 내요. 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에 법무법인 부산이 제일 많이 그 수임료를 올렸던 곳이 바로 부산저축은행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눈치채셔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유병원, 세월호의 실제적인 오랜 유병원의 관계가 마무리되고 다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회귀가 되는 거죠. 자,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 원, 한 은행에서만 59억 원이 왜 갔을까? 자, 재밌죠? 오마이뉴스라는 친노 친문 매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3년 7월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 부탁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자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부탁을 한 사람은 노사모의 핵심 멤버, 그리고 훗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사모가 금융마피아로 변신할 때의 중심인물인 박모 씨입니다. 자, 2014
2003년 7월과 8월 사이에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조사 주역은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장.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은 같은 해 6월에, 그러니까 그 금감원이 조사하기 한 달 전쯤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이 차명대출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한다. 그래갖고 시세 차익을 70억을 올렸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금감원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조사를 들여오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노사모의 핵심 멤버이자 창립의 핵심 멤버이자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였던 박모 씨,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건설회사 회장 그러니까 또 누구 생각나죠? 조국의 아버지. 이 박모 씨가 청와대로 가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을 만나고 제발 금감원에 조사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 잡아 넣으라는 뜻인데 그 뒤에 자세가 못해.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앞뒤가 다른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화법이 항상 이렇잖아요. 철저히 조사하는 거 조사하는데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조사하라는 뜻인가?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중화법. 지금 조국이 사태 때도 비슷하죠. 철저히 조사하는데 사태까지 못해.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죠. 이 전화를 받은 유병태 국장은 금세 뜻을 알아차렸겠죠. 처음에 고민했다. 조사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예금 대량 인출 사태라는 게 뭐예요? 어느 금융권이 위험해진다는 소문이 들면 거기에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 한꺼번에 올려서 돈을 찾아가는 사태가 있었죠. 그런 걸 바로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은행은 예금했던 전액을 은행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대출을 줬다든가 뭐 어디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자들이 오면 그 돈을 다 돌려줄 능력이 없죠. 그것은 금융기관인데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문재인과 노사모 금융마피아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이자 모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박모 씨는 광주일고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의 혜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폭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IMF 뒤에 종금사 등이 무더기로 묻어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이 급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김대중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노사모를 결성해서.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을 장악한 노사모 마피아는 10여 명이었는데 하나같이 광주일고 동문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을 만난 고깃대처럼 금감원의 조사가 중단되자 120여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부산저축은행도 4억 6천만 원을 부당으로 대출해갖고 부동산 개발 투기에 투자했지만 다 날렸어요. 더 웃기는 것은 2006년 1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 캄보디아 정부에다 선물로 캄코시티라는 개발 사업을 들고 왔는데 그 수행한 인물 중에 노사모 일부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5천억 원을 불법 대출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 중에 3천억 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뭐 소매치기를 3천억을 맞았겠어요? 자금을 해외로 은닉시킨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하고 미얀마 이런 데가 뭐 케이만 제도니 솔로몬 제도니 이런
전통적인 페이퍼 컴퍼니. 쉽게 해서 그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자금 세탁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죠. 거기에서 떠오르는 각광받는 데가 캄보디아하고 미얀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5천억 원에서 갑자기 3천억 원이 사라지자 그 부산저축은행이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부산의 서민 피해자만 32,000명. 손해본 금액만 9조 원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 그런데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모방한 사건들까지 일어나서 다른 저축은행 사태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한 푼도 못 모았던 돈이 날라간 게 50조 원. 피해자는 총 10만 명. 다른 나라 같으면 밀란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런 사태의 진원지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하나만을 갖고도 여러 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IMF 직후에 동남은행의 파산 관제인이었다라는 보도를 했죠. 그때 이제 동남은행이 돈을 빌려준 데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조 씨. 근데 그렇게 파산 관제인이었기 때문에 조국을 좀 알았을 것이다라고 했던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아니 파산 관제인이었던 건 팩트지만 파산 관제인이었다는 거하고 조국이하고 알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조국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아니 변호사가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조국이도 웅동학원에 법인 이사를 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바로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초대형 사건의 일각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이의 아버지와 조국이의 동생 조건이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막 서민들이 울고불고 그 저축은행에 가서 매달리는 사진만 보고, 부산에 있는 분들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체감 온도가 달랐겠죠. 부산에 있는 분들은 뭐 하루하루 장사해서 번 돈을 꼬박꼬박 적금 붙듯이 했다가 하루아침에 광주 일구 출신의 노사모 금융 마피아에게 사기를 당하다시피 해서 돈을 다 띄었는데, 그 요란한 와중에 웅도학원 사건과 조국의 죽은 아버지의 건설회사, 조국의 동생의 건설회사, 이런 사건도 병행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다가 이번에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몇 년 만에 터지게 된 거죠. 부산저축은행을 원래 부산 상호신용금고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은행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는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는 바람에 서민들은 진짜 은행인 줄 알고 완전 믿고서 돈을 갖다 바쳤죠. 뺏겼죠. 왜? 진짜 은행들은 어느 한도까지는 은행이 파산해도 국가가 은행이 물어주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은 부산상호신용금고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도 실제로는 진짜 은행이 아니어갖고 제1금융권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던 그 무렵,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조국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웅도학원 재단이사장이었던 조국의 죽은 아버지는 공사를 자기가 또 운영하는 고려 무슨 개발사에 맡겼죠. 그러다가 90몇 년에 부도가 나고 아들 조건이가 하던
두 번째 아들 조건이가 하던 건설에서도 2003년에가 부도가 났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웅동학을 상대로 같은 주인인데 같은 주인끼리 서로 채권을 내놔라고 하는데 그게 은근슬쩍 부산에서 슬그머니 통해갖고 그 돈이 일가의 부를 돌리는데 일부 들어갔고 또 하나가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데 가서 작전 주식을 지금 하기 시작했죠. 그거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이면 거래를 해서 거의 부산 해운대구 선경 아파트를 자기 타운처럼 만들었죠. 근데 그런 게 터진 것이 바로 조국 딸의 논문 문제부터 역으로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 한심하며 부산이나 뭐 부산뿐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이라는 단체 기관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저 역시 이번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국 사건은 조국 딸의 겨우 2주간 했던 논문의 제일 저자로 인용되는 것으로부터 뇌관이 열렸죠. 근데 역으로 해서 들어가 보니까 조국의 죽은 아버지와 조국 동생이 같은 주인이었던 웅동학을 상대로 채권을 받아야 해요. 그 중에 일부가 조국에게 흘러들어와서 조국 부부가 일명의 조국 펀드를 해서 뭐 전멸기 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든가 중국의 전기차 공장하고 무슨 대양 계약을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를 체코의 테슬라로 착각하게 해서 투자자를 현혹시킨다든가 해서 거액을 불리려다 일부가 들통이 났고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캐 들어가니까 당시 부산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흔적이 드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흔적을 캐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이 드러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캐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방대한 얘기를 제가 20분 내지 23, 4분 남짓한 3번 상중하편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뭐 시시각각 바뀌는 유튜브의 속성상 제가 이걸 갖고 뭐 20시간을 할 수도 없고 10시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핵심 요지만을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저는 뭐 부산의 시민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부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산에도 자주 다녀오고. 근데 부산은 좀 약간 특이한 도시죠. 우리나라의 여러 대도시 가운데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죠. 서울보다 어쩌면 더 다양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종의 멜팅팟, 쉽게 해서 용왕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산에는 원래의 그 경상남도 분들뿐이 아니라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직도 터전을 잡으신 분들고 전라남도 일대에서 부산으로 취업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이 한 15%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20%나 30%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죠. 그 다음에 국제 항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죠. 러시아인이라든가 중국인, 심지어 그 남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다른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의 지역에 비해서 부산이 특히 그 호남 인구가 많아요. 15%, 최하 15%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좌파 정부들, 진보 좌파라고 일컫는 정부들은 항상 지역구도로 대립해오던 것을 깨기 위해서
제1 후보지로 부산을 꼽고 있습니다. 왜? 15%의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36%만 더 얻으면 50 절대 다수 아니 과반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천지가 개벽해도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제로에서 50%를 얻는 거하고 15%에서 50% 얻는 거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그런 전략을 써왔고 마침내 그것이 통해서 TK, PK의 아성같이 여겨지던 부산에서 부산시장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통령의 부산 출신의 전라도에 지원을 받는 인사는 반드시 당선된다는 괴상한 불문율까지 생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틈을 노려서 부산에서는 좌와 우의 구분이 없고 서로가 돕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모부터 시작해서 청해진 사건으로 비롯된 세월호 참사,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리고 이번에 조국의 게이트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같이 연결된 것이며 그 연원을 따지면 벌써 20년이 넘죠. 만약 제가 더 역으로 덮어본다면 그 전부터 또 다른 사건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이에요. 세월호 참사는 뭐 제가 말씀을 언급하기도 참 꺼려할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줬고 그것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죠. 부산저축은행 역시 하루하루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을 서민들의 돈이 일부 모사꾼들에 의해서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돈 먹은 놈만 지금 발 뻗고 자는 거죠. 돈 잃은 사람은 오히려 발 못 뻗고 자고. 그 와중에 조국의 게이트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연속방송 기획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께서 조국 게이트를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사건이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거시적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있었구나. 그 와중에 하나였구나. 그 와중에 하나라는 말은 비슷한 동종의 사건이 또다시 터질 수도 있던 가능성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조국이를 둘러싼 단편 뉴스가 범람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이 전체의 사건을 한번 조국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한다면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인가를 아시면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더 파악하기가 쉬우시겠죠. 그런 제 의도 때문에 제 방송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호응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무감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의무감으로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실 자료 준비하는 데만 거의 몇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몇 시간 걸렸다는 거는 쉽게 해서 일반 약간 경험 없는 기자들 며칠 해도 될까 말까 한 양의 자료들을 뽑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건 뭐 잘못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또 딴소리 나올까봐 최대한도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 사건의 큰 그림을 파악하신다면 조국 사태가 지금 어떻게 이어질 것도 여러분이 예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TV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5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